할아버지, 그 차 타면 안 돼요. 거지 소년이 달려와 소리치며 윤태석 회장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예, 당장 저리 가지 못해? 경호원들과 호텔 보안 직원이 소년을 막아서도 막무가내였습니다. 할아버지, 그 차 타면 진짜 안 된단 말이에요. 윤 회장은 놀란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그게 무슨 말이니? 소년은 억울하다는 듯 윤 회장에게 무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늦은 봄 오후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특급 호텔, 그 화려한 로비를 한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윤태석 회장이었죠. 65의 나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걷는 그의 모습에서는 오랜 세월 대기업을 이끌어온 카리스마가 묻어났습니다. 회색 양복 차림의 윤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와 미팅으로 지쳐 보였지만 그는 피곤한 기색조차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차가 대기하고 있을 호텔 정문을 향해 걸어갈 뿐이었죠. 호텔 정문 앞에는 기사 김 부장이 벌써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윤태석 회장을 모셔온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차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차체는 흠 하나 없이 깨끗했죠. 김 부장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회장님께서 차에 타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윤 회장이 차 쪽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차 타면 안 돼요. 어디선가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호텔 뒤편 좁은 골목에서 한 소년이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낡고 때 묻은 후드티를 입은 아이였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윤 회장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었고 신발은 한쪽이 헤어져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2명의 경호원이 재빨리 소년 앞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막기 전 다급하게 윤 회장에게로 다가가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 차 절대로 타지 마세요. 소년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그 순간 호텔 앞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구경하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벌써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뒤늦게 따라온 경호원 한 명이 거칠게 소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소년은 그 힘에 밀려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팔꿈치가 부딪히며 살같이 벗겨졌습니다. 피가 스며 나왔지만 아이는 아픈 내색도 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짚고 일어서는 그 모습에서 처절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죠. 맑고 투명한 하지만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불안감이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거래해온 그였지만 이런 본능적인 경고를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소년이 떨리는 손으로 검은 세단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잡아 끌려는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말이죠.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미쳤다는 듯 또는 불쌍하다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기사 김 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윤태석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혼란이 역력했습니다. 경호 팀장은 무전기에 대고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보안팀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윤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년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간절함과 두려움만이 가득했죠. 자신이 믿어주지 않으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그런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윤태석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예비 차량으로 가지. 짧은 명령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경호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김 부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황급히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잠시 후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또 다른 검은 세단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그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소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경호원들이 윤 회장을 에워싸고 예비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김 부장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소년을 끌어내려 했지만 아이는 이미 힘이 빠진 듯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윤 회장이 타려던 그 검은 세단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차체가 부풀어 오르더니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불길이 치솟았고 매캐한 연기가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재빨리 윤태석 회장을 감싸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허둥지둥 소화기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죠. 누군가는 넘어지기도 했고 아이를 안고 달리는 엄마도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불길에 휩싸인 차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차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뒤틀려 있었습니다. 만약 그 차에 탔다면 지금쯤 자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경호팀장이 다급하게 윤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지, 몸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소년을 찾기 위해서였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전해야 했고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무사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호텔 뒤편 좁은 골목, 그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윤 회장은 빈 골목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낡은 후드티를 입은 소년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간절한 눈빛과 떨리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벗겨진 팔꿈치에서 흐르던 피도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경호팀장이 조심스럽게 윤태석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떼면서도 그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소년이 혹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이죠. 그날 저녁 윤태석 회장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소년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뛰어들어온 그 소년을 보는 순간 윤태석 회장은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었죠. 10년 전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윤성준, 며느리 지은, 그리고 3살이었던 손자 하빈까지.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3사람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지만 윤 회장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태석 회장은 변했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것만이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손자 하빈이는 윤 회장에게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아들 성준이 늦게 얻은 자식이었습니다. 하빈이가 태어났을 때 윤 회장은 처음으로 할아버지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꽉 잡았을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빈이가 처음 할아버지를 불렀던 날, 윤 회장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된 날이었죠. 그래, 하빈아. 내가 내 하래비다. 하래비야. 윤 회장은 하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하룻밤의 꿈 같은 일처럼 사라지고 말았죠.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작은 신발 한 짝. 그게 윤 회장이 손자에게서 받은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윤태석 회장은 여전히 그날의 악몽을 꿨습니다. 밤마다 하빈이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가도 아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깨어나면 베개가 늘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윤 회장을 성공한 기업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존경받는 어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할아버지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 윤태석 회장 앞에 그날 오후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맨발에 가까운 신발을 신은 채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하빈이가 윤 회장을 바라보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그 차 타면 안 돼요. 소년이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윤 회장의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호칭이었습니다. 하빈이가 떠난 후 아무도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소년을 끌어내려 할 때 윤태석 회장은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을 믿어야 한다는 것. 설명할 수 없는 본능이었습니다. 마치 하빈이가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윤 회장은 예비 차량을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차를 보는 순간 윤태석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방금 2번째 기회를 받았다는 것을. 10년 전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받았다는 것을 말이죠. 소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지만 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그 아이를 찾겠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지키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작은 생명을 말이죠. 폭발 사건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이 출입했고 보험회사 직원들이 조사를 했으며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윤태석 회장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소년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후드티, 벗겨진 팔꿈치,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간절했던 눈빛.
회의를 하는 동안에도,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에도 윤 회장은 자꾸만 그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손자 하빈이가 살아있었으면 그 나이 또래가 되었을까 싶은 소년이었죠. 경호팀장이 조심스럽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소년에 대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호텔 주변에서 가끔 구걸하는 아이라는 것,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회장님, 그냥 떠돌이 아이일 겁니다.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으십니다. 경호팀장은 그렇게 말했지만 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떠돌이 아이라고 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윤태석 회장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그 소년을 찾아 나서기로 한 겁니다. 경호팀장이 동행하겠다고 했지만 윤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혼자 가겠네. 그렇게 말하고는 평소 입던 양복이 아닌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경호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윤 회장은 혼자 호텔 뒤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호텔과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골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고 곳곳에 천막과 골판지로 만든 임시 거처들이 보였습니다. 노숙인들이 하나둘 윤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의 사람이 들어왔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윤태석 회장은 조심스럽게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년에 대해 물었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대답조차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1시간쯤 골목을 헤맸을까요? 윤 회장은 골목 끝자락에 버려진 공터를 발견했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져 내린 그곳에는 온갖 쓰레기와 폐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곳조차 제대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회장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 큼직한 골판지 박스 안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 같은 것으로 몸을 감싼 작은 형체였습니다. 얘야. 윤태석 회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순간 박스 안에서 화들짝 놀라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소년이 벽 쪽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마치 겁에 질린 작은 동물처럼 말이죠. 윤 회장은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쪼그려 앉아 소년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박스 속에서 두 눈만 내밀고 있는 소년이 보였습니다. 그날 호텔 앞에서 봤던 그 아이가 맞았습니다. 그날 호텔에서 기억하니? 윤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씩 몸을 풀더니 조심스럽게 박스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더러웠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가지고 온 봉지를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빵과 물이었습니다. 소년에게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소년의 눈이 빵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서 배고픔이 느껴졌습니다. 먹어도 돼. 내가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소년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빵을 받아들더니 허겁지겁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거의 삼키듯이 먹었습니다. 그러다 목이 메었는지 기침을 했습니다. 윤 회장이 재빨리 물병을 열어 건넸습니다. 소년이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윤 회장은 가만히 소년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서툰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소년이 조금 진정되더니 윤태석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윤 회장은 소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밥도 먹고 씻고 따뜻한 곳에서 지내면 어떻겠니? 소년이 고개를 들어 윤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소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윤 회장이 천천히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년이 그 손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그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죠. 두 사람은 골목을 빠져나와 차가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년은 낯선 차를 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윤태석 회장이 먼저 차에 오르자 용기를 내어 따라 탔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지나가는 거리, 높은 빌딩들, 사람들, 모든 게 신기한 듯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좁은 골목에만 갇혀 지냈던 걸까요?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소년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윤 회장은 그런 소년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 아이를 지켜줄 차례였습니다. 차는 윤태석 회장의 저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차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소년은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집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층짜리 양옥 건물이었습니다. 잘 정돈된 정원에는 계절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분수대에서는 물줄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윤태석 회장이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소년도 조심스럽게 따라 내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집사이 실장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을 보는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는... 이 실장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윤 회장은 짧게 답했습니다. 3층 게스트룸을 준비하게. 깨끗한 옷과 식사도. 이 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회장은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저택 안은 더 놀라웠습니다. 높은 천장,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커다란 그림들. 소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곳이 세상에 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3층 게스트룸은 소년이 지금껏 본 어떤 공간보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큰 침대에는 새하얀 이불이 놓여 있었고 창문으로는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소년은 방 한가운데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기서 지내면 돼. 씻을 수 있는 욕실도 저기 있고. 윤태석 회장이 말했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윤 회장이 문을 나서려는데 소년이 작게 말했습니다. 민호예요, 제 이름. 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년이 먼저 이름을 알려주었다는 것이 자신의 호의를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신호로 생각되었습니다. 민호구나. 좋은 이름이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민호는 천천히 방을 둘러봤습니다. 벽의 스위치를 조심스럽게 눌러봤습니다. 불이 켜지자 화들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다시 눌러보고 또 눌러봤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저택의 분위기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마주친 직원들은 민호를 보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주방 쪽에서 이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걸하던 아이를 집에 들이시다니
무슨 생각이신지. 경호팀 직원들도 불만이었습니다. 신원도 확인되지 않은 아이를 왜 보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워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갑자기 1층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석 회장의 사촌 동생이자 회사 부사장인 윤재현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다급하게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재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윤 회장의 서재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디서 주워온 애를 집에 들이신 겁니까? 그것도 신원도 모르는. 윤재현은 계속 따졌습니다. 폭발 사건 직후라 더 민감한 시기라는 것, 혹시 처음부터 계획된 행동이라면 어쩔 거냐는 것, 심지어 공모자일 수도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 목숨을 구했네. 윤태석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윤재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위험하다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단 위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윤 회장이 곤란해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냥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긴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윤태석 회장이 앉고 민호는 저 멀리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원들이 무표정하게 음식을 나르고 물을 따랐습니다. 민호는 포크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손으로 먹을까 하다가 창피해서 그냥 내려놨습니다. 식사는 고요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민호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윤 회장이 먼 자리에서 민호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민호는 서둘러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드러운 침대가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박스 안에서 잘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민호의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톡톡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야, 괜찮니? 윤태석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윤 회장이 따뜻한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밥을 거의 안 먹었더구나. 배고프지 않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 회장은 방 안으로 들어와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이라 낯설지? 괜찮아.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그 말에 민호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잠시 민호와 이야기를 나누다 방을 나갔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민호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꿈이었습니다. 화들짝 놀라 깨어난 민호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방은 너무 조용했고 어두웠습니다. 민호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그러다 1층 복도 끝에 한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윤태석 회장의 서재였습니다. 민호는 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곳이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민호는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태석 회장이 서재 문을 열고 나오는데 문 앞 복도에 민호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놀라 민호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민호야, 여기서 잔 거니? 민호가 눈을 떴습니다.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 회장은 민호를 일으켜 세우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가 왜 복도에서 잤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일단 씻고 아침을 먹이는 게 먼저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민호는 1층을 조심스럽게 둘러봤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커다란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여러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민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윤태석 회장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그 옆에 서 있는 여자,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또 다른 남자.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사진 앞에 멈춰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내려오던 윤재현이 민호를 발견했습니다. 재현은 민호가 사진을 보는 모습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옆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옆모습, 저 이마선, 저 눈매 10년 전 죽은 조카 윤성준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재현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윤성준과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이 탄 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과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그 충격으로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재현은 가슴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 아이가 저렇게 닮은 걸까요? 말도 안 돼, 그 애는. 재현은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사진을 보고 있었고 재현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재현은 서둘러 계단을 내려와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재현은 경호팀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아이의 동선을 전부 기록해.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빠짐없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민호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시가 따라붙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정원에 나가도 주방 근처에 가도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시선들이 무서웠습니다. 며칠 후 오후였습니다. 민호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나무 아래에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낙엽을 주워 손바닥에 올려놨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갈색 예뻤습니다. 여기 예쁘다. 민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골목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더럽고 위험하고 매일매일 살아남는데 급급했던 골목과 달리 여기는 깨끗하고 조용하며 안전했습니다. 꽃도 있고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얘야.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민호가 돌아보니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처음 보는 할머니가 자신을 부르자 경계의 눈초리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옷을 보아하니 저택의 요리사로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봉지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따뜻한 호떡이었습니다. 먹어. 아까 내가 밥을 또 거의 안 먹었더구나. 호떡을 주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따뜻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겠니? 여기 사람들이 그냥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지. 민호는 호떡을 받아들며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호가 이 저택에 들어와서 회장님 외의 사람에게 처음 느낀 따스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민호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윤재현이 직접 민호를 불렀습니다. 1층 작은 응접실이었습니다. 민호는 겁이 났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재현은 소파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민호는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가 응접실에 들어서기도 전에 재현의 날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넌 대체 누구냐? 재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현은 일어서서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왔지? 누가 보냈어? 뭐가 목적이야?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대답해. 넌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민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건지,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전혀 짐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때 응접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뭐 하는 건가? 윤태석 회장이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재현은 순간 굳었습니다. 윤 회장은 응접실 안으로 들어와 민호와 재현 사이에 섰습니다. 내 허락 없이 이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재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윤태석 회장의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님 하지만 나가. 윤 회장의 한마디에 재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민호를 한번 노려보고는 응접실을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윤 회장과 민호만 남았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떨고 있는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무릎을 굽혀 민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무서웠지? 민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회장은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주마. 그 말에 민호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민호를 직접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윤태석 회장도 이 소년에게 목숨을 비치긴 했지만 혹시나 누군가가 사주에서 생명의 은인인 척 접근한 것이 아닌가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은 그 누구와도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이 저택에 들어와서도 제 방에 있거나 정원에 나와 혼자 나뭇잎과 노는 것 정도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밤 윤태석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오후에 조심스럽게 올린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윤재현의 금융거래 내역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자금 흐름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이동이 있었습니다. 해외 송금 기록도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거래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촌 동생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현의 행동은 너무 이상했습니다. 민호에게 보이는 적대감도 그렇고 오늘 응접실에서의 신문도 그랬습니다.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차량 폭발 사건 최종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경찰과 국과수의 합동조사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전문가의 소행이라는 것,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폭발물은 차량 하부에 정교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면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수법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전문가를 고용해 일을 제대로 꾸민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아들 윤성준의 교통사고 보고서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파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천천히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고 당시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부서진 차량, 사고 현장. 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트럭과의 정면 충돌, 운전자와 동승자 전원 사망, 현장 감식 결과 브레이크 고장 가능성. 하지만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어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찬찬히 읽어가던 윤 회장은 차량 정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 정기 점검을 받았다는 기록이었죠. 정비팀장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날짜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다시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점검 날짜가 수정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원래 날짜 위에 새로운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정된 점검 날짜, 미묘하게 달라진 서명.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문서 위조. 말 그대로 누군가가 이 사고의 서류를 위조한 것 같았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비서실에 요청했던 추가 조사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 당시 정비팀장의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사고 한 달 전 큰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었습니다. 추적을 해보니 그 돈은 유령회사를 거쳐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령회사는 윤재현의 비밀 계좌와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윤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10년 전 아들의 사고도 이번 폭발 사건도 모두 재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윤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촌형인 자신이 회사를 물려받고 그의 아들이자 조카인 성준이 후계자로 지목되자 재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바탕 난리를 피웠었습니다. 그리고 왜 장자 우선계승이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열등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석 회장은 재현을 늘 보듬고 싶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열등감은 점점 해가 갈수록 심해졌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런 이유로 조카와 조카 며느리를 해쳤으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윤태석 회장은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을, 며느리를, 손자를 한꺼번에 잃은 그날의 아픔이 되살아났습니다. 그게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더군다나 그 누군가가 저와 피를 나눈 사촌 형제라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재박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윤 회장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틈으로 민호가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우는 윤 회장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따라 서재 문 앞에 살며시 놓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놓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서재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을 뜨니 서재 문 앞 바닥에 물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물은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걸까 생각하다가 문득 어젯밤 복도에서 들렸던 작은 발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 저택에서 그런 작은 발소리를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민호였습니다. 그 아이가 놓고 간 것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죠. 윤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그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놓고 간 그 조용한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는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요리사 할머니가 준 과자를 먹으며 나무 아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민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재현이었습니다. 그는 기둥 뒤에 숨어 민호의 동선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저택에 있는 자신의 수족에게도 일을 시켜두기는 했지만 며칠째 영 진척이 없자 본인이 스스로 나선 거였습니다. 민호가 분수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재현도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반대편에서 윤태석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산책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재현은 황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킬 뻔했습니다. 윤 회장이 민호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산책하니? 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재현은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윤태석 회장과 민호가 함께 정원을 걸어갔습니다. 재현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뒷모습은 마치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걷는 것처럼 가까워 보였죠. 그 모습을 보자 재현의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손을 써야 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지고 직원들도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윤재현이 저택 1층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둔 터였습니다. 윤태석 회장의 서재 앞에 도착했습니다. 재현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손전등 빛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 있는 금고로 다가갔습니다. 재현은 그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형님이 급한 일로 금고를 열어서 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본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주변을 잠시 살핀 재현은 재빨리 장갑을 끼고 금고의 비밀번호판을 눌렀습니다. 딸깍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와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문서 몇 장을 꺼냈습니다. 슬쩍 훑어보니 회사 관련 기밀 서류들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은 재현은 서류를 품에 넣고 금고를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 누군가 알아채주길 바라며 살짝 열어두었죠. 그리고 서재를 빠져나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호의 방이었습니다.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민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 민호의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현은 가방을 열고 서류들을 안쪽 깊숙이 숨겼습니다. 가방의 안쪽에 끼워 넣고 열었던 지퍼를 다시 닫았습니다. 잠든 민호를 한번 바라본 뒤 모든 일을 마친 재현은 차갑게 웃으며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사 이 실장이 다급하게 윤태석 회장을 찾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서재 금고가 털렸습니다. 윤 회장이 급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청소를 하러 들어온 직원이 열린 금고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안을 확인해 보니 중요한 서류 몇 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호팀을 불러 저택 전체를 수색해. 경호팀장이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직원들의 사물함과 방을 하나하나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 도둑이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경호팀 직원 한 명이 3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걸 민호방 가방에서 발견했습니다. 순간 저택 안이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장의 얼굴에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역시 저 아이가 문제였어요. 처음부터 수상했다니까요.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를 향한 시선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호는 복도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그저 제 방에서 잔 것밖에 없는데 저 서류는 무엇이며 왜 자신의 가방에 들어있는 것인지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전 아니에요.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아무도 민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그때 계단에서 윤재현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윤태석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근본 없는 아이는 집에 함부로 들이는 게 아니라고요. 재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민호는 그 말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길거리를 전전하며 배를 채우던 애인데 그 손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재현의 이어진 말에 분위기는 더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집사 이 실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를 일단 창고에 가둬두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요. 이 실장이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민호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잠깐, 주방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리사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 애 아니에요. 저 애는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증거가 나왔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할머니는 그냥 주방 일이나 하십시오. 할머니는 더 말하려 했지만 다른 주방 직원들이 할머니를 만류했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호는 벽에 기댄 채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 실장이 다시 민호를 붙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 손대. 윤태석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멈췄습니다. 윤 회장이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증거가... 이 실장이 말했지만 윤 회장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 경호원들, 그리고 재현까지 모두를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모두 나가라. 짧은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조사하겠네. 윤태석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도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에는 윤 회장과 민호만 남았습니다. 윤 회장은 민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조용히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을 거라 믿는다. 내가 계속 널 믿어도 되겠니? 그 따뜻한 손길에 민호는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계속 믿어도 되겠냐는 윤 회장의 물음에 민호는 눈물을 쏟으면서도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윤 회장은 민호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서재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저택 곳곳에 설치된 CCTV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택에는 보안팀이 알고 있는 CCTV 외에도 윤 회장과 최측근만 알고 있는 CCTV들이 존재했습니다. 모두가 사각지대라고 알고 있는 곳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화면에 지난 밤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은 시간을 밤 12시부터 빠르게 돌렸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새벽 1시, 2시 화면 속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때 새벽 2시 17분, 1층 복도에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윤 회장은 재생 속도를 늦췄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윤재현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서재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윤태석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을 떨며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다른 각도의 카메라 영상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재 안쪽을 비추는 카메라였습니다. 재현이 금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문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 장갑까지 끼고 비밀번호를 눌러 금고를 여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서류를 꺼내 품 안에 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재현이 서재를 나와 3층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민호의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윤재현, 윤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냉철하게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급한 일이었습니다. 재현의 어젯밤 동선을 전부 재조사하게, 그리고 경찰에 연락해. 조용히. 비서실장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고 지시를 따랐습니다. 윤 회장은 다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차량 사고 자료를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검토했습니다. 차량 정비 기록의 날짜 조작, 정비팀장 계좌로 흘러간 돈, 그 돈의 출처인 재현의 비밀 계좌, 10년 전 차량 폭발 사건과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재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윤태석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분노를 가라앉혀야 했습니다. 과한 분노는 이를 그르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몇 시간 후 경찰이 조용히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윤 회장은 그들에게 CCTV 영상과 금융거래 자료를 건넸습니다. 경찰은 신중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팀장이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3층 민호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작은 대답이 들렸습니다. 윤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윤 회장을 보자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더 빨리 밝혀내주지 못해서.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 회장이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절 믿어주신 거잖아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때 윤 회장만은 믿어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민호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툰 손길이었습니다. 평생 이런 식으로 아이를 위로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 말에 민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민호를 가볍게 안아줬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조금만 참아줘. 민호는 윤 회장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녁 무렵 비서실장이 윤태석 회장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재현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어디론가 가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윤 회장은 경찰에게 연락했습니다. 준비된 대로 움직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재현의 다음 행동을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를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날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윤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테니.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호를 지켜내겠다는 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택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민호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여전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민호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작은 대답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호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구겨지고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마도 민호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물건인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윤 회장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싫은가 봐요. 민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윤 회장은 민호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이런 오해를 받고 견디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아.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윤태석 회장이 위로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때 민호가 몸을 돌렸습니다.
옷깃이 살짝 흘러내리며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윤 회장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민호의 왼쪽 어깨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화상 흉터였습니다.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선명한 자국이었습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흉터의 모양, 크기, 위치,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10년 전 손자 하빈이에게 있었던 화상 흉터와 똑같았습니다. 하빈이가 3살 때였습니다. 한창 호기심이 왕성할 때였죠. 부엌에서 뜨거운 물에 데였습니다. 바로 병원에 데려갔지만 흉터가 남았습니다. 왼쪽 어깨, 정확히 저 위치에 말이죠. 윤태석 회장은 그 흉터를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벽을 부여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빈아. 작은 속삭임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회장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왜 그러세요? 민호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누군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재현이었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재현은 중얼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윤태석 회장은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슬픔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들을 잃었을 때, 며느리를 잃었을 때, 손자를 잃었을 때의 그 고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왜 우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윤 회장이 이렇게 우는 걸까요? 더 조심했어야 했나요? 윤 회장에게 실망을 안겨준 걸까요? 아니야, 넌 아무 잘못 없어. 할아버지가 널. 윤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호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뜻일까요? 그 순간 민호의 머릿속에 뭔가 번쩍였습니다. 희미한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손을 잡고 있는 어린 자신의 모습, 넓은 정원을 뛰어다니는 장면, 누군가의 웃음소리, 다정한 목소리. 저 근데 여기 와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태석 회장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꿈에서 와본 걸까요? 이 정원이 이 집이 낯설지가 않아요. 민호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도 정원을 볼 때도 뭔가 기억 저편에서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윤 회장은 민호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아이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두렵고 하지만 동시에 뭔가 그리운 감정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윤태석 회장은 민호를 달래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두 사람은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저택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재현은 비틀거리며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민호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한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모든 절차를 준비해뒀습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민호는 차 안에서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병원이 두려웠습니다. 언제 어디서 주사를 맞을지 아플지 모른다는 생각에 손에 땀이 났습니다. 윤 회장은 그런 민호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그 말에 민호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특별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검사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입안 점막을 채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의사의 지시대로 따랐습니다. 윤태석 회장도 같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루 정도 병원에서 지내야 합니다. 종합검진도 함께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자야 한다는 게 싫었습니다. 윤 회장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 그날 저녁 저택에서는 윤재현이 초조하게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공범과의 통화였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민호의 정체가 밝혀질 겁니다. 그러면 10년 전의 진실도 함께 드러날 겁니다. 그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옆 소파에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자정 무렵 병원 지하 배전실에 두 남자가 잠입했습니다. 윤재영과 그의 공범이었습니다. 공범은 전기기술자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전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스위치를 조작하면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은 공범은 윤재현에게 설명을 한 뒤 다른 공범에게 연락했습니다. 병원 내에서 도와주기로 한 또 다른 조력자였죠. 그 무렵 민호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낯선 잠자리에 잠에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에 처음 먹어본 콜라가 먹고 싶어 자판기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계단 쪽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저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호텔 앞에서 폭발을 예감했을 때처럼 말이죠. 민호는 서둘러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윤태석 회장을 깨웠습니다. 저 뭔가 이상해요. 계단 쪽에서 이상한 사람을 봤어요. 윤 회장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민호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 아이의 직감은 이미 한 번 증명된 바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경호팀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즉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호를 다른 병실로 옮겨 윤태석 회장이 경호원에게 지시했습니다. 민호는 급히 다른 층의 빈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원래 병실에 머무르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실 복도에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윤재현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민호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지? 재현은 당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경찰관들이 나타났습니다. 계단에서도 엘리베이터 쪽에서도 경찰들이 몰려왔습니다. 윤재현 씨, 움직이지 마십시오. 경찰 팀장이 외쳤습니다. 재현은 얼어붙었습니다.
배전실에서는 공범도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재현이 다짜고짜 소리를 쳤습니다. 윤재현 씨 현행범으로 체포된 공범이 이미 자백했습니다. 다 된 거였는데. 재현은 절망에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재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윤태석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재현은 형을 보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전부 형님 것이죠? 왜 형님만 모든 걸 가진 거냐고요? 재현이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동안 쌓였던 열등감과 질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윤태석 회장의 얼굴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난 너로 인해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걸 잃었다. 그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겠지. 윤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냉혹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등을 돌렸습니다. 재현은 경찰에 이끌려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울부짖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민호가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민호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민호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이제 끝났어. 모든 게 끝났단다. 민호는 윤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태석 회장도 민호를 꽉 안아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민호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이어졌지만 윤 회장의 귀에는 한 가지만 들렸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친손자가 확실합니다. 윤태석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맞구나, 정말 맞구나. 윤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손자가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소년이 바로 손자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민호는 옆에 앉아 윤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의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윤태석 회장이 민호를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 이름은 윤하빈이야. 넌 내 손자란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자? 할아버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자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익숙함, 그리움, 안정감, 모든 게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0년 전 내 엄마 아빠와 함께 사고가 있었어. 할아버지는 너도 그때 떠났다고 믿었단다. 윤태석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억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민호가, 아니 하빈이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윤 회장의 마지막 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빈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윤태석 회장은 10년의 죄책감을 토해냈습니다. 하빈은 윤 회장의 등을 작게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 누가 봐도 할아버지와 손자였습니다. 밖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잡은 이 손을 놓치지 않을 게다. 윤 회장이 하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빈은 처음으로 밝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환한 미소였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차를 타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 앞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이 실장이 제일 앞에 섰습니다. 윤태석 회장과 하빈이 차에서 내리자 모든 직원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실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습니다. 하빈은 어색해했지만 윤 회장이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주방에서 요리사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하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렴.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다 준비해뒀단다. 할머니는 하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빈은 할머니를 보며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빈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넓은 잔디밭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곳이었습니다. 기억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원을 뛰어다니는 손자를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0년 전 아들 성준의 아이도 저렇게 뛰어놀았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윤 회장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오늘 병원에서 찍은 하빈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세 개의 액자가 나란히 섰습니다. 가족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긴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빈은 윤태석 회장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먼 끝자리가 아니었어요. 요리사 할머니가 준비한 음식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하빈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빈은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습니다. 윤 회장이 옆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하빈이 고개를 들어 윤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식탁 위로 봄 저녁의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기적처럼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윤태석 회장과 하빈에게 그런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10년의 슬픔과 외로움 끝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저택의 창문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택의 정원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윤태석 회장이 정원사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하빈이가 좋아하는 꽃들을 심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나비 있어요. 정원에서 하빈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회장은 서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하빈이가 나비를 쫓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에 그 수척하고 겁먹은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14살이 된 하빈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휴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키도 부쩍 자라 윤 회장의 가슴께까지 왔습니다. 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오랜 시간 교육을 받지 못했던 탓에
또래 아이들보다 뒤처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빈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했고 윤 회장은 그런 손자를 옆에서 지켜봐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건 말이지.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란히 앉아 공부하는 모습은 저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이제는 하빈이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특히 요리사 할머니는 하빈이를 친손자처럼 아꼈습니다. 우리 하빈이 오늘 학교에서 어땠니? 할머니, 오늘 수학 시험에서 90점 받았어요. 어머, 우리 하빈이 정말 대단하구나.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1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저택에 다시 온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윤태석 회장과 하빈이는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아들 성준과 며느리 지은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빠, 엄마, 저예요. 하빈이에요. 하빈이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기억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사진 속 부모님의 얼굴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아빠, 엄마가 많이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옆에 계셔서 외롭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윤태석 회장은 하빈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빈이가 윤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우리 이제 행복하잖아요.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하빈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컸을 때 할아버지 회사 물려받아도 돼요? 윤 회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렴. 할아버지는 내가 뭐라든 응원할 거야. 저는요,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윤태석 회장은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하빈이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꿈으로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넌 이미 훌륭한 아이야, 하빈아. 그날 저녁 저택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윤 회장의 오랜 친구들이었습니다. 하빈이를 보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소문의 주인공이로군요. 할아버지를 꼭 빼닮았네요. 사람들은 하빈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빈이는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곧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태석 회장은 그런 손자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저택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 회장은 하빈이 방에 들어가 잘 자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하빈이가 이불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단다, 하빈아. 할아버지도 정말 행복해. 윤태석 회장은 하빈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서재로 돌아온 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1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 별들조차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근에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 회장과 하빈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10년 전 아들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성준아, 지은아, 너희 아들 잘 키우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윤태석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삶은 때로 가혹합니다.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삶은 또한 자비롭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기적을 선물하니까요. 윤태석 회장에게 그 기적은 한 소년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낡은 후드티를 입고 필사적으로 달려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아이. 알고 보니 10년 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손자였던 그 소년. 이제 그 소년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웃음을 되찾았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택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두 사람은 서로를 지켜주며 함께 내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무리 긴 겨울이 와도 결국 봄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태석 회장과 하빈이에게 찾아온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자그맣지만 따스한 감동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